강의를 해주실 분은 제가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경인 여자 교육대학교의 소속이었었는데 다시 서울대학교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맨 처음에 뵀을 때 서울대에 계시다가 경인여자대학교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로 자리 옮기셨는데 아마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퇴직을 하시고 서울대학에 몸을 담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조선의 정의론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가산 선생이 이제 대표적인 책이 문민신서, 그리고 경세유표, 그리고 흥문신서, 500여 권이라고 하면 다 배울 수 없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서유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문민신서는 지금 우리가 산문으로 따지면 행정부 백성들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면, 경세유표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입법화하는 것이, 그 뒷받침되는 것이 경세유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흥문신서는 사실은 법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사법부의 역할이 아닌가,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마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빌려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그런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흠 하면은 흠이 무슨 흠이냐 제가 보니까 공경할 흠이에요. 공경할. 그래서 공경한다는 얘기는 법이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역화되어 있는 법을 좀 더 신중하고 다시 말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쉬었다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삼가을 흠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흥문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의 정의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의 외에 또 온정적인 부분 좀 있어요. 그 부분 좀 재미있게 우리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 같이 곁들여가면서 김호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괜찮으시고. 네,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박사 받고서 2000년도에 박사를 받고서 99년도에 박사를 받고서는 서울대 규장각에 오래 그 연구원으로 한 4년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인천교대, 지금은 경인교대죠. 경기도 인천 그 초등교사들 양성하는 대학으로 이제 가서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원래 가톨릭 대학에 제가 있다가 가톨릭 대학에 있다가 이게 초등교육 교사를 그 양성하는 대학에 가서 그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연찮게 그 경인교대 저희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인교대 와서 뭐 좀 일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 대학에 제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하고 좀 다퉈가지고 총장 신부님하고 이렇게 좀 다퉈가지고 아이 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인천교대로 옮긴다 해갖고 이제 옮겨가지고 교대로 가서 제가 한 20년 있었거든요. 교대에서 한 20년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많이 봤죠.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교육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봤는데 뭐 많이 오래 봤고 또 뭐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잘 안 되고, 교육 문제는 뭐 그냥 순수한 교육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서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60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년 5년 남았거든요. 65세까지 교수들 하니까 이제 60 됐는데 5년 전에 이제 한 55까지 오래 일했으니까 경인교대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연구소로 이제 서울대학교에는 학과에는 TO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었고, 사학과로 갔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TO가 없었고 연구소에 교수 TO가 있어가지고 연구소로 옮겨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의보다는 연구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원래 제가 있었던 규장각 연구소로 가지 않고 거긴 TO가 또 없어가지고 아시아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로 왔는데, 여기 연구소가 저한테 좀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됐는데 더 좋은 거는 역사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앉아있다가 제가 주로 앉아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인류학, 정치학, 외교학 이런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의 시야도 좀 넓어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또 아시아 연구소라서 아시아의 여러 지금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모범 삼아 가지고 뭐 경제도 개발하고 민주주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한국에 배워야 되는 거냐, 그 아메리칸 모델이 있는 것처럼 코리아 모델이 뭐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한국 서울대 교수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갖고 우리는 미국 모델만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우리는 미국을 카피해갖고 선진국이 되려고 했던 나라니까 그럼 이제 한국이 뭐를 자신의 잠재적인 걸로 갖고 있길래 그 미국 거를 믹스를 해갖고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물어보면 사실은 한국 걸 또 잘 몰라요. 미국 가서 뭐 교육제도도 다 미국 가서 공부해오고 뭐든 미국 가서 공부해오고 뭐든 미국 가서 그럼 이제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아니 미국 거 가르치려면 내가 미국에 가지 한국에 뭐하러 오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이 어떤 전통 위에다가 그런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뭐 미국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가 바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왜 너한테 물어보겠냐. 이제 그런 질문들도 제가 많이 받으면서 한국의 이 전통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런 우리보다 지금 한국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배우려고 그러고 아프리카도 배우려고 그러고 뭐 중앙아시아도 배우려고 그러고 도대체 뭘 배우려고 하는 건가? 케이팝 춤추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제 젊은 애들이 그냥 그것도 좋고 가사도 좋고 뭐 노래도 좋고 해서 배우는 거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엔 10년 이상은 못 갈 거고요.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이제 도대체 뭘 배우려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미국 가면 뭐가 흑인이 됐건 뭐 아시안이 됐건 여자가 됐건 뭐가 됐건 다 기회를 주고 노력하면은 다 그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로 와가지고 너가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고 그 성취를 해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데서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 미국 가갖고 그런 플랫폼에서 말하자면 기회를 찾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뭐 하고 거기서 돈 벌고 지위가 올라오고 이제 그런 건데 한국은 뭐를 희망을 주는 나라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배우려고 그러나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거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한국의 전통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잘 찾아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잘 좀 깨치고 또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게 한국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한국 역사는 이 국가의 독립, 자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가치였기 때문에 외세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어떤 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순신 뭐 이런 거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조들이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독립국으로 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뭐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 뭐 고려시대 전쟁이 많았고 조선시대 전쟁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극복하고 이렇게 뭐 또 독립운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로 역사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고 뭐 그런 걸 배워왔거든요. 근데 사실 전쟁이 많았냐 한국 사회에서 5천년 역사에서 따져보면 유럽이나 뭐 이런 데를 비교해보면 전쟁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사실 유럽이라는 데는 뭐 거의 매일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들 바로 옆에 이렇게 평야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맨날 싸움질하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다른 역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역사의 중요한 배움으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강조했죠. 또는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들을 뭘로 가르쳤냐면 서양의 과학기술을 캐치업하는 사람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델은 서양을 따라 배우는 게 우리의 숙제였으니까 50년 해방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쑥대밭된 나라를 갖다 재건하려면 뭐든지 미국이나 서양이 해왔던 그거를 우리가 캐치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서양을 잘 따라 배우는 게 안 돼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미 그 18, 19세기에 서양을 배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잘 밝혀지지가 않고 그런 게 잘 계승이 안 돼가지고 나라를 잃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반성 위에서
다산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미 그 수백 년 전에 서양을 캐치업하자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다. 그래서 거중기도 만들어서 막 성 같은 거 지을 때 막 그런 기계 같은 거 써갖고 막 하고, 그래서 그런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야 우리가 서양 배우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역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해갖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교과서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다산 그러면 실학 그러면은 서양을 배우고 뭐 서양 과학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서양을 따라 배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서양의 기술도 다 배우고 민주주의도 미국 민주주의 하는 거 보면은 한국이 더 민주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유럽에 가서 젊은 애들 유럽에 가서 보고 있으면 예, 더 유럽이 더럽고 한국이 더 깨끗하고 뭐 그런 여러 면에서 우리가 서양을 배워야 될 어떤 대상으로 생각했던 저희 세대들하고는 또 다르게 요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서양을 생각하고 그럼 걔네들한테 야 서양을 배우는 게 우리가 갈 길이야 이렇게 20대 30대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제가 교대에서 가르치고 보면 아니 뭐 서양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더럽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민주적이고 우리는 뭐 물건 놔도 훔쳐가지도 않고 뭐 그냥 맨날 훔쳐가고 이런데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러냐. 민주주의로 말하자고 해도 서양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시민의식도 더 높고 그럼 뭘 거기서 배우는 거냐. 과학기술도 더 우리가 이제는 반도체도 더 잘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역사는 뭐를 기억하고 뭐를 전통으로 삼아서 다시 젊은 친구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숙제인데요. 그러면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늘 새롭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 시대에 맞게. 예, 그 시대가 6, 70년대에 서양을 따라잡아야 되는 것이 숙제였을 때 서양 과학 기술을 배우는 정약용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미 서양 거를 다 배워가지고 뭐 우리가 뭐 서양에서 배우기보다는 서양을 가르쳐주고 아시아의 여러 저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조금 우리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뭐 계몽하고 뭔가 우리가 모범이 되려면 이제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그런데 지금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교과서도 썰어 들어가 보고 다 해보지만 여전히 그런 서양을 캐치업하거나 해외의 뭐 외적을 갖다 물리치거나 이런 그 옛날에 그냥 서사가 그대로 역사책에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은 채로.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꿔보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안 돼요 잘. 그게 굉장히 안 되고 그 교과서라고 하는 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순수한 교육의 측면보다는 산업적인 측면과 연결돼 있어서 이권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쓰고 이런 것들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거를 더 이상 기왕에 있는 그냥 틀, 딱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그 60년대 쓴 거나 70년대 쓴 거나 80년대 쓴 거나 똑같은 그런 교과서 그거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역사가 그게 사실이 한 가지지 그게 뭐 새로 밝힐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사야말로 항상 새롭게 쓰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쓰고 시대에 맞게 새롭게 쓰면서 역사의 중요한 대목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서양에서는 정치학으로 가르쳐요. 역사를 사실의 학문으로 가르치지 않고 정치의 학문으로 가르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학문이거든요. 내가 왕년에 뭐 이러면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과거의 영광 같은 것들을 찾아서 그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어떤 좋은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자랑할 만한 걸로 삼을 때 그게 빛을 발하고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면 그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 욕망이고 역사적 욕망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한 역사는 서양을 따라 배우자는 그런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시 정약용의 여의당전서 500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어떻게 읽느냐? 내가 예전에 배웠던 서양 것을 따라 배우자고 주장했던 정약용은 머릿속에 지우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텍스트에 다산은 여의당전서 500권에서 진짜 무슨 얘기를 쓴 건가를 저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이제.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편견의 산물이기 때문에 다 편견으로 눈이 광어처럼 여기 붙어가지고 왼쪽에 붙은 사람은 왼쪽 것만 보고요. 오른쪽에 붙은 사람은 오른쪽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라고 아무리 해도 이걸 안 바꿔요. 왼쪽에 눈이 붙은 광어하고 오른쪽에 눈이 붙은 넙치는 그냥 그렇게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학이 좋은 중요한 학문인 건 뭐냐면 이게 내 눈이 왼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걸 오른쪽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역사학은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들이나 불리한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거를 처리할 것인지를 늘 가르쳐요.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꾸미면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들을 어떻게 역사학자가 버무려 가지고 이 얘기를 정리할 것인가,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역사가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역사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 교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학문적 목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여의당 전설을 다시 쭉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서양을 캐치업하자는 얘기는 500권 중에 10권도 안 돼요. 예. 나머지 499는 서양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그 10권도 안 되는 거기 거중기 만드는 거기다가 밑줄을 그냥 형광펜으로 잔뜩 그어갖고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거중기 만드는 게 정약용의 다인 줄 알았던 거죠. 아, 이게 아니로구나. 다시 이거를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정약용 선생님은 서양을 캐치업하는 것도 거기 있지만 500분의 1 정도로 거기 정리가 돼 있지만 실은 이 양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대 중국의 요순시대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서양 애들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의 그 시민 정치 뭐 그런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아고라에서 뭐 이렇게 뭐 정치를 논하고 뭐 다 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집정 민주주의라고 뭐 이런 것들을 아련한 옛날에 자기들이 찾아야 될 정치적 가치라고 생각해서 플라톤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아시아도 정말 좋은 정치, 좋은 삶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삶, 좋은 정치 예,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어디 있냐면 기원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하는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 이 하은주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 시대가 그게 자료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전설인 건지 사실인 건지 애매모호하지만 사기에도 거기 써 있고 뭐 옛날 역사책에도 써 있고 하니까 그게 완전히 신화는 아니고 그게 사실인 게 분명한데 그 요순 시절에 아름다웠던 정치는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일까? 네? 그 정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이게 내가 그거를 알게 된다면 지금 18세기, 19세기 조선 시대에 그 아름다웠던 정치를 했던 요순 시절의 비결을 내가 알아차린다면은 그놈을 지금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게 분명하잖아요. 이거다. 서양을 배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자고 하는 거는 그건 뭐 거의 없고요. 실제로는 요순 시절에 그 아름다웠던 내용의 정치를 실제 해냈던 비결이 뭘까? 이거를 다산 선생이 평생 동안 자기 삶을 바쳐갖고 연구한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면 다산은 서양 근대를 따라 배우자고 하는 근대주의자가 아니고 수천 년 전의 과거를 배우자고 하는 복고주의자예요. 네, 복고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고의 학문을 우리가 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의 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고냐? 과거를 다시 캔다 그래서 그게 복고냐? 복고가 아니에요. 전 세계 서양도 그리스를 캔다 그러면 그게 복고냐? 그리스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복고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집정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늘날 간접민주주의가 되고 막 의회가 권력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의 정치를 다시 우리가 회상한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을 개혁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은 항상 미래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산도 똑같이 요순 시대의 정치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지금 현실을 개혁해서 미래의 학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그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다산이 경세우표와 목민심서와 흠음신서를 관통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탐구하지만 그걸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했던 키워드가 뭘까?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정치란 무엇인가도 배우고 그리스의 시민 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배우고 막 하지만 아시아가 한중일이 정치를 수천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상상하고 어떤 방식의 정치가 아름다운 정치라고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전통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운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순 시대의 정치가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정치가 가장 아름다우니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은 자신의 논어에서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다 점잖은 덕 있는 사람으로 되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 점잖은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요순 시대가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이제 개벽다구 같은 소리다. 서양을 지금 캐치업해갖고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무슨 점잖은 사람이 되자는 걸로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는가. 이래서 그 다 이제 그다 강물에다 갖다 집어 던지고 서양을 배웠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공자님을 배우고서 좋은 정치를 만들고 맹자님을 배워서 좋은 정치를 만들고 요순 시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다산의 공부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서양 걸로 다 채워가지고 서양의 시민, 서양의 소크라테스, 서양의 몽테스키에 이런 건 다 배워도 우리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중국이 어떻게 살아왔고 일본이 어떻게 그 동아시아가 어떤 방식의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상상하고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해왔던 그 역사는 전혀 모르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헛헛해요. 자기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사는 안 배워도 완전히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막 여러 가지 풍속이나 이런 걸 내려오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점잖은 양반을 그래도 좀 좋아하고 막 그냥 막대 먹은 사람들 막 악다구니하고 이런 사람들 아우 좀 왜 좀 고마해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문화가 그런 것들을 좋은 거라고 추구해왔던 그런 감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거를 교과서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국이 급진적으로 서양화됐어요. 아주 급하게 서양화돼 갖고 그래서 얻은 것도 있죠. 지금 뭐 스타벅스 먹고 뭐 KTX 타고 뭐 이런 거 다 누릴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좋은 정치로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대가를 치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요순 시대로 돌아가서 다산 선생을 다시 공부하면은 지금 정치가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 시민 정치를 배우고 무슨 홉스를 배우고 로크를 배우고 몽테스키에를 배워가지고 민주주의로 나아갔던 나라의 역사하고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좋은 정치고 어떤 것이 좋은 사회고 어떤 것이 좋은 나라인가에 대한 감각을 원래 우리가 이렇게 세워왔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이걸 통해서 서양도 좋은 걸 배우고 우리 전통에서 좋은 걸 배워가지고 둘을 합치면 한국은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동서양을 포함해서 좋은 정치의 모델을 합쳐가지고 좋은 걸로 내놓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다산이 그런 거를 굉장히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온 것이고 그 정수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산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원리는 토지를 나누자, 뭐 인민의 삶이 어떻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양반의 말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은 자기가 돈도 잘 벌고
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예,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런 욕망이 완전히 운동량이 기울어져 가지고 너는 여자니까 공부하지 마라, 너는 상놈이니까 대학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나라가 음양의 조화가 무너져 가지고 안 돼요. 이런 모든 인간의 욕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질, 누구는 산수를 잘해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해요, 누구는 뭐 말을 잘해요. 그런 말을 잘하는 데 가서 자신의 그 역량을 펼치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니까 뭐 세금 계산을 한 데 가서 역량을 펼치고, 누구는 뭐를 잘하니까 그런 데 가서 역량을 펼치고, 누구는 농사를 잘 짓는 그런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잘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잘 깔아서 모든 인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예, 그걸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산이 꿈꿨던 나라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산의 꿈이에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에요. 예, 출발의 평등. 출발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아예 달리기를 해볼 생각을 못 하잖아요. 누구는 뭐 50m 앞에서 할아버지 찬스 써갖고 달려나가고, 누구는 0m에서 뛰게 하면은 지금 젊은 애들이 느끼고 있는 그 패배감 같은 것들 때문에 아우 됐다 그래, 그냥 아버지 찬스 쓰는 사람만 하라고 그래. 이런 절망감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19세기에 다 있었어요. 똑같이 그때도 많은 자원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50m 앞에서 뛰게 했어요. 과거 시험에. 예, 그리고 거기에 못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절망하잖아요. 이 절망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천주교를 찾아가요. 천주 앞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구도 천주는 저걸 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천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정조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천주교 신자 몇 놈 잡아다가 소서문에서 목을 친다 한들 지금 많은 절망한 사람들이 천주교를 버리고 유교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 이미 세상이 기울어진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믿는 놈 잡아다가 신부들 죽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는 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공산혁명은 아니에요. 이거는 조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선에서는 10m 앞에서 뛰는 거는 허용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50m가 돼갖고 뛰어도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것을 똑바로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기울기를 잡아줘야 돼요. 대치동 가야만 스카이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가고 해남에서도 가고 대구에서도 가고 평양에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왕십리에 똥통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거기 서울대 간 사람들이 손에 꼽아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해가고 서울대를 가거든요. 지금은 대치동 학원가에 가야만 뭐 예를 들면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이 좌절감을 주는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산 선생님의 핵심적 주장이에요. 이 핵심적 주장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지금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사교육을 통해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것만 허용이 된다면 공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공교육을 개혁해갖고 공교육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스카이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저의 숙제였거든요. 근데 가서 20년 한 결과 손 다 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 거죠. 진 거죠. 이런 사회 시스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민주당 국힘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수많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서 이거를 나는 내 아이들이 내 후손들이 50m 앞에서 뛰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이게 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깊어져서 뼈에 이제 병이 들면 다산 선생님 60년 안에 나라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다산 선생님 183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10년 망한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라 망한 거예요. 그게 교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좌절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이제 지속된 게 많아요. 근데 참으로 재밌는 건 조선이 아주 희한한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정도전이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정도전의 선언이 뭐냐면요. 정도전의 선언이 또 뭐냐? 정도전도 꿈이 뭐냐면 요순 시대를 1392년에 복원하는 거예요. 이성계와 함께. 그때 요순 시대 핵심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고려 말에 권문생아들이 다 토지를 가져가고 뭐 그냥 송곳을 꽂을 땅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인민들의 그 처참한 상태를 어느 정도는 교정을 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 혁명이 된 거고,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사회혁명이라는 게. 그렇지만 조선이 건국 시기부터 500년 동안 줄곧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서는 그건 나라 꼴이 아니다라는 게 조선의 국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런 면에서 매우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조선 드림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는데 조선은 원래 그걸 목표로 했던 나라예요. 그게 역사에서 실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게 헌법 정신으로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헌법 정신이 지금 뭐 트럼프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이상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저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미국이 다시 또 민주적인 나라로 거듭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옛날 헌법 정신에서 찾아서 그걸 다시 정치를 회복하듯이 조선은 조선 건국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 국가가 잘 짠다. 이게 핵심이에요. 조선의 건국 정신이 뭐냐? 그럼 거기 있어요. 그게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요순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아슬아한 그 좋은 정치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역사책에 남겼다고 하는 사람이 주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긴 주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정리해서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뭐 사실인지 전설인지 막 아슬아해요. 사기에는 사실이라고 그러고 뭐 누구는 가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공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요순 시대의 정치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이러한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됐다고 하는 그 국가 시스템을 정리를 해요. 그게 주나라의 법이라는 책이에요. 주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례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부를 2호의 병형공, 꼭 2호의 병형공을 안 해도 돼요. 6부 6개의 섹터를 만들어 갖고 여기는 내정을, 여기는 외교를, 여기는 뭐 건설, 이렇게 국가를 왕 혼자서 다 통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을 뽑아가지고 6개 섹터 정도면 정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중앙부처도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6개 정도로 해서 2부, 2조, 예조, 2조라고 하는 건 행안부죠. 예부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교육부죠. 예를 가르치는 거니까. 호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재정경제부죠. 호조라고 하는 건 살림살이를 다루는, 세금을 걷고. 2호의 병조라는 건 뭘까요? 국방부죠. 병형공, 공부라는 건 뭘까요? 공조라고 하는 건설교통부죠. 이 정도면 나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중국은 그러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걸 왕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관료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고, 왕은 이거를 다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2호의 병형공 장관들을 다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총재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예요. 총리라는 말이 그 총재에서 나온 말인데, 총리를 또 뽑아가지고 총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왕의 현명함보다 훌륭한 사람을 널리 찾아보고 총리한테 그걸 맡겨서 이 총리는 장관들을 또 다 거두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왕은 어떻게 할까요? 왕은 그냥 팔짱을 끼고 놀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놀고 있어도
세상은 아름답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순 시대의 무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정치가 잘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왕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왕은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그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들이 잘못하면 좀 잘해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 이 왕이 현명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신하들을 발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요순 정치의 핵심은 뭘까요? 정치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앞장서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신료들, 좋은 신료들을 해서 함께 정치하는 거예요. 이 함께 정치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왕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조선은 신하의 권력이 세갖고 왕을 뭐 날려버리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신하의 권력이 센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헌정론을 어떻게 구축을 하냐면 삼권 분립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무슨 왕의 권력을 제약하는 게 아니고 많은 훌륭한 신하들을 뽑아서 함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혼자서 독주하려고 할 때 신하들은 그저 왕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총재는 비판을 하고 왕을, 장관들은 다시 이 총재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언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왕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 신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료들은 그거에 뽑혔다고 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좋은 신료들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언을 하고 더 나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직서를 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신하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조선이 상상하고 있는, 야, 요순 시대는 어떻게 했길래 좋은 정치가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18, 19세기에 조선 후기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다산 선생님이, 야, 요즘 세상에 자기 아들만 대치동 보내갖고 스카이 가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를 교정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했던 좋은 정치는 뭐냐? 왜 이게 교정이 안 되느냐? 바로 탐관오리들이 그 자리를 다 줄 찾아서 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좋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시장에 가 있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 있고 뭐 의회가 있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누구의 줄을 타고 뭘 해서 다 끼리끼리 해가지고 이게 다 장악이 돼서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그 해를 다 보고 있고 그 해가 교정되지 않는 것은 정치가 나쁘기 때문이다라는 게 정약용 선생님의 첫 번째 중요한 주장이에요. 그럼 정치가 나쁘다는 얘기는 관료의 충원제도가 나쁘다는 얘기인데 충원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뭘까요? 과거제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과거제도가 부패했다는 얘기는 과거를 통해서 사지선다 문제만 맞추는 애들이 합격을 해갖고 관료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관료가 고시 패스해서 관료가 되는 사람들이 실제 행정 능력이 무능하다. 그러면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밑에서부터 추천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고시 패스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단순히. 그러면 이제 실무 능력이 좋은 사람들 10년 동안 이걸 해본 다음에 실무 능력이 좋다. 이 사람은 추천받아서 살려고 그러면 이 추천받는 과정에서 다시 또 끼리끼리 해먹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다산 선생의 그 책에는 좋은 관료를 뽑아 올릴 수 있는 방법, 고시 말고 과거제 말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 책에 가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좋은 관료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암행어사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사람 보내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 고과 시스템이 다산의 또 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목민심서는 그 책 전체가 지방 정치인들에 대한 고과 책이에요. 하나의 엑셀표예요. 이 사람은 국방에서, 이 사람은 세금 걷는 것에서, 이 사람은 인사권에서, 이 사람은 뭐에서, 교육에서, 지방 교육에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부패하지 않았는가, 자기들 끼리끼리 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표를 다 만들어서
다산이 굉장히 재밌게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지방관 당시로는 365개 정도의 지방 사또들이 있었거든요. 군현으로 하면은 360개 정도의 군현이 있어요. 1년 360개 그러니까 360명 정도의 군현에 있는 지방 사또들이 자신의 정책 지금 저기 결과를 엑셀로 만들어 갖고 이 정도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추진 중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은 365일 매일매일 한 사람씩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대면 보고를 받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하자. 무리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 해서 지방에 있는 정치가들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그 혜택이 민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목민심서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목민심서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관료들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민주주의 시대니까 뭐 다 저 백성들이 뽑아가지고 다 쓰죠.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내려갔잖아요. 국가에서 내려보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관료들이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걸 직접 만나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왕이 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한다고요? 바로 프라임 미니스터가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선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정도전도 자기가 재상이 돼서 이성계는 뒤로 물러나 있고 내가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성계가 내가 힘이 약해지고 네가 뭔데 네가 재상 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이성계나 정도전이나 좋은 정치를 그리스 시민 정치를 연구했을 때 핵심 뭐냐? 왕이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재상에게 맡겨서 정치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디폴트로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도 동의하고 다 동의한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도전이 거기에서 너무 이제 그걸 하면 뭐 왕자의 난처럼 막 거기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긴 하는 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바라본 것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언제나 조선의 왕들은 이선으로 물러날 수 있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선으로 물러나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조임금이에요. 그 사람이 수원성을 만들고 실제로 자기는 이선으로 물러나고 좋은 프라임 미니스터를 뽑아가지고 그게 다산일 수도 있고 그게 김종수일 수도 있고 그게 노론의 아무개일 수도 있고 남인의 아무개일 수도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그 사람이 탕평을 한 거는 바로 이 프라임 미니스터를 국힘에서 한 번 썼으면 민주당에서 한 번 쓰고 민주당에 한 번 쓰면 이쪽 쓰고 이렇게 해서 서로 쓰면서 프라임 미니스터를 좋은 사람으로 채우고 이 사람의 주관하에 정치를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서 수원성으로 내려가 있을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일찍 죽게 되면서 그 꿈이 다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은 입헌군주제로 나갈 준비를 정조대부터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서양을 배우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도전 이래로 율곡 이희 선생도 얘기했고 많은 조선의 학자들이 얘기했던 좋은 정치란 왕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훌륭한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뭐 과거가 아니라면 다른 여러 추천제도 좋고 여러 가지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행정부에 집어넣고 지방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최소한 정약용 선생님 말씀으로는 9년의 기회를 3년 3세판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 정치해가지고 성과를 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려워서 3년 했는데 9년 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아웃. 대신에 9년 정도의 기회를 주고 대전시를 이끌어봐라. 행안부를 이끌어봐라. 교육부를 이끌어봐라.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면 계속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그가 서자인지 아닌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평민의 자식인지 양반 자식인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언제든지 길러서 그 사람들을 충원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다산 선생이 또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뭘까요? 바로 그런 인민들을 교육하는 학교 시스템의 개혁이에요.
예, 그게 학교가 개혁되지 않으면 다 대치동에서만 좋은 관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정리해 가지고 좋은 서원에는 집중적으로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 나쁜 서원들 돈 떼먹고 이런 애들은 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그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약용 선생님의 경세협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것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n분의 1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토지개혁론이 다산 선생님의 핵심 논의가 아니고요. 토지를 개혁하자고 하는 논의가 아니고 다산 선생님의 핵심 논의는 뭐냐면 지금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이라면 과수원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미역을 길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생선 잡아서 돈 버는 사람, 광산에서 캐서 돈 버는 사람,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통적으로 토지에다가 과세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누락되고 있는 세원 같은 것들이 포착이 안 돼요. 이 누락되어 있는 세원을 포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센서스를 해야 되거든요. 인구 센서스도 하고 이런 자원을 센서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걸 누가 만드느냐? 지방에 예의 그러는 아전들이 만들어요. 그 아전들 중에서 그 아전도 똑같은 중앙 집권 중앙 체제 2호의 병형 공을 그대로 지방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2호의 병형 아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센서스를 이런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들이 호전에 있는 아전들이에요. 이 호부 아전들의 몸값이 그 인구 센서스를 하는 시기가 되면 100배, 1000배 올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거든요. 아전들은 비정규직이라서 막 이렇게 있다가 사또가 와가지고 비정규직 100명 중에서 나랑 일할 사람 20명을 뽑아요. 그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또랑 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 사또에게 뇌물을 먹여요.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고 해요. 그 뇌물을 직접 주질 않아요. 사또의 밑에서 그 비정규직들 가운데 이 사또와 함께 일할 실질적 그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아전들이 있어요. 그 아전들이 진짜로 이제 권세가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양반들보다 훨씬 부자고 훨씬 권세도 많고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양반, 자기들이 다 양반이라고 다 설레발을 쳤지만 실제로 이제 아전 출신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또가 나랑 일할 사람 20명 뽑아라 했을 때 뽑아요. 그때 인구 센서스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뇌물값은 보통 정규직이 3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뇌물값의 10배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를 매겨야 그 인구 센서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는 과수원을 해가지고 사과를 갖다가 10,000톤을 팔고 있어요. 돈을 왕창 벌고 있는데 그 집에 실제 사과 생산량이 10,000톤이 아니고 10톤이라고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센서스를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다 방문해갖고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배가 지금 30척인데 3척 가지고 있다고 써주면 이 사람은 3척 값 내면 되잖아요. 이걸 하는 그 아전들의 부패, 이 부패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실은 세원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농민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수많은 짐을 덜어서 실제로는 이 누락되고 있는 이 세금들을 자원을 확보해서 이 자원을 가지고 국가는 비용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이 토지개혁론이 그 사람에게 뭐 정전제를 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정약용 선생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락된 세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 누락된 세금의 상당수가 코인 투자에서 누락하고 부동산에서 누락하고 또 다 현금으로 해갖고 누락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중에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은 게 어염이라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미역, 소금 이런 걸 생산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였거든요. 해남의 윤선도 가문 이런 사람들이
해남 유씨들이 진짜 외부자인데 그 사람들이 소금, 염전 이런 거를 다 개척해갖고 돈을 거기서 무대기로 벌어요. 그리고 세금은 다 누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걷어서 국가가 자원을 가지고 복지에도 쓰고 교육에도 쓰고 국방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산 선생님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펼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를 할 때는 토지를 뭐 뺏어서 이걸 뭐 민민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감각이 아니에요. 이런 감각보다는 누락된 세금의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걸 잘 걷어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투명하게 쓰는 것. 예, 국방에도 쓰고 교육에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료제는 더욱더 청렴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가득한 사람이 관료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과거 제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고시제, 관료제, 세금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일련의 청사진을 정리한 책이 경세유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경세유표라는 책은 바로 이렇게 해야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60년 후에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누락된 세금을 다 거두려고 하면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기득권이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것처럼 그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 또 다 현금 처리해갖고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우리가 예컨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전부 다 전환해갖고 만약에 그걸 다 투명하게 세금 조사해갖고 전부 세금 거든 아마 난리 날걸요. 그럼 이제 표 떨어진다고 안 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하자는 게 다산 선생의 생각이에요. 모든 현금,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돈이 돌고 이득이 있는 곳에는 다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국가가 잘 운영하는 것. 그러려면 운영 주체인 관료가 또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 그러면 이제 그걸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요? 교육이 또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으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를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조선은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전부 다 병이 들었다. 이게 그 양반이 생각하는 교육부터 관료제부터 세금부터 모든 면에서 이게 부패의 고리들이 또 그냥 개혁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그 복지부동이 이제 이런 게 쌓여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인민들은 아이고 나는 뭐 이 생에선 끝났구만 이러고 이제 천주교 앞에 가서 그냥 하느님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 세상은 전혀 미래가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양반의 핵심이고 그래서 경세협회라고 하는 건 전체의 개혁 청사진이고 목민심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방관들이 잘해야 되는데 대전 시장님이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를 보는 인사 고가표가 목민심서예요. 엑셀표가. 그럼 흠음심서 이제 흠음심서 들어오는데요. 흠음심서라는 건 뭐냐? 요순 시대의 정치가 아름다운 요순 시대가 왜 아름다우냐면요. 요순 임금은 너무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 양반이 요 임금 다음에 순 임금으로 가는데 요 임금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요 임금은 이호의 병영공한테 다 시켜본 거예요. 예? 교육부 장관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시켜봤어요. 시켜봤는데 그때 순이 치수를 물 막 홍수 나갖고 막 이런 거를 황하가 막 범람해갖고 중국 인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시켜놨더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친구가 건설교통부만 잘하는가 보다. 그러면 얘를 갖다 법무부로 한번 옮겨서 일을 시켜볼까? 근데 법무부로 봤더니 이 법무부에서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훌륭하다. 야 얘가 그럼 밖에서만 이렇게 잘하는 거냐? 집에 가서 얘 사는지 안 사는지를 좀 보자 그래고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순한테 시집을 보내고 야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봐라 그랬더니 딸이 우리 남편은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자 순 임금이 자기 자식이 아닌데 예, 요 임금은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나라가 절단 날 것 같다. 순 네가 나를 대신하여 왕에 오르도록 해라. 그러자 순이 거절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자질이 없다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건설교통부도 시켜보고 법무부도 시켜보고 우리 딸 보내가지고 너의 인간성도 보고 내가 다 봤는데 너만한 사람이 없다. 너가 왕이 된다면 이 나라는 천년만년을 갈 것이다 해서 순임금에게 자기가 왕위를 직접 물려줘요. 그래서 그걸 선양이라고 그래요. 왕위를 선양한다고 그래요. 이게 세습이 아니고 선양하는 거예요. 이 선양의 전통이 조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씨들이 계속 왕을 하니까. 그래서 조선에서는
세습을 하지만 선양의 형식을 띄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내가 내 새끼라서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순임금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왕위를 물려준다는 일종의 선양 의식을 세습의 형식에 끼워 넣어요. 약간 페이크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형식을 해서 그래서 이 왕세자를 어떻게 하나요? 교육을 시키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왕세자들이 일을 한다고요. 광해도 일을 하고 정조의 저기는 순종도 다 일을 먼저 해요. 순조도 먼저. 그래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얘가 왕위에 오를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를 다 검증해요. 사도세자가 죽은 거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조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웃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영조가 뭐 미워가지고 뭐 죽였다 그러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지 않아요. 영조 임금은 사도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했는데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그렇기 때문에 아웃이 된 거예요. 죽은 거는 사고였어요.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는데 아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조가 우리 아버지 죽게 한 놈들 내가 왕에 오르면 다 작살낼 거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복수의 화신으로 정조를 그리는데요. 정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못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오래된 검증 절차에서 아웃이 된 거예요. 사람 죽이고 막 미쳐 날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식이라고 왕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절단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기본적으로 좋은 신하들을 쓰고 좋은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오래된 요순 시대의 정치를 계속해서 되씹는 나라예요. 조선 500년은 서양을 배우자는 실학이 아니고 오래된 전통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고학이에요. 정도전도 고학이고 율곡도 고학이고 퇴계도 고학이고 정약용도 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실학을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절단났다고 하는 실학론으로 다산을 가르쳤죠. 왜? 그게 서양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다산을 실학자로 만들고 서양을 캐치업하는 것을 그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아서 그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번 학기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셔갖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다산이 실학자인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선생님들하고 설명하고 달라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나 저는 뭐 제가 읽은 게 더 맞고 지금 시절에 맞는 실학은 서양을 캐치업하는 실학으로서의 정약용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정치를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전통에서부터 찾아가지고 그놈을 당대 현실에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의 아이디어가 그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해야 그의 철학이 맞고 그렇게 해야 정약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도전은 어떻게 정치를 갖다가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율곡 선생님은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퇴계 선생님은 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요순을 어떻게 봤길래 퇴계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다 설명이 되는데 지금은 율곡, 퇴계 이런 성리학은 허망한 학문이라는 허학이 됐고 다산 선생님은 허망한 데서 또 빠져나온 실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 퇴계나 율곡이나 송중길이나 뭐 이런 양반들 또 우리 송시열이 이런 양반들은 다 옷을 몇 년 입을 것이냐 무슨 뭐 머리를 오른쪽으로 할 거냐 왼쪽 이런 다 허망한 학문을 한 허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옷을 몇 년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아니고 송시열이나 송준길이나 율곡 선생이나 퇴계나 정도전이나 다 아름다운 정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요순 시절을 16세기에 17세기에 18세기에 당대 현실의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색했던 양반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하고 다산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다산 선생도 원치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의 실학의 감각이 있고 16세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실학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당시의 학자들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한국이
지금 500년 또 600년 되는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고 다시 또 정신을 차려서 흐뭇미소로 돌아가면 흐뭇미소가 어떤 책이냐. 요순임금은 너무 훌륭하셔서 자기 자식에게 왕을 물려주지 않았죠. 그럼 순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순우로 이어지거든요. 순임금도 우라는 사람이 또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도 역시 훌륭한 신하를 여러 군데서 실험해보고 야, 이 사람이 훌륭하구나 해서 우임금을 왕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이 씨가 계속 왕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그게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세습을 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야, 우리 애들 이거 좋은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가르쳐갖고 훌륭해, 이거를 계속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왕 하는 게. 그리고 그런 전통 때문에 한국은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 대통령이 사실은 근래에 와서 너무 권력이 세진 거예요. 실은 조선은 대통령 중심제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내각제이고 많은 의미에서의 그런 내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헌법 정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 이런 정치적 감각들을 살린다고, 제가 그걸 살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저를 싫어하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정치적 감각을 이렇게 계속 살려. 그러면 제가 제가 무슨 대통령제를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식의 정치 전통을 우리의 좋은 정치 전통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매만져 가지고 정말 내각제로 할 건지, 대통령 중심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 지방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목민심서를, 경세유표를,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한테 읽혀야 돼요. 마키아벨리를 읽는 것처럼, 루소를 읽는 것처럼, 로크를 읽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를 읽는 것처럼, 사실은 다산의 이 정치적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대의 정치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이고.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서양 배운 걸로만 해갖고 납죽하게 만든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억울하죠. 저 남양주에서 억울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납죽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고민했는데 그걸 너무 납죽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 일선에서 지방관이 하는 중요한 행정, 형정, 사법 이런 걸 다, 사법, 행정, 세금 이런 걸 지방관이 다 하잖아요. 그럴 때 형정이 왜 중요하냐면 요순임금이 훌륭한 거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신하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준 것이 훌륭할 뿐만 아니고요. 요순임금이 훌륭한 것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교육으로 그를 교화했다고 하는 것이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이에요. 그게 요순임금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순임금께서는 가능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를 감화시켜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또 요순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게 요순임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항상 존중하고 왕이 돼서 막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신하들을 우대하고, 이런 여러 자질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인민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손목을 자르고 목을 치고 생식기를 자르고 막 발뒤꿈치를 쳐가지고 평생 쩔뚝거리면서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야, 그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거는 가능하면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요순 시대의 법전은 몇 항목이었을까요? 법전의 항목이 몇 개였을까요? 요순 시대.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죄다 그냥 법 많이 만들었다고 그냥 그걸로 자랑하고 제가 법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막 이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요순 시대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법을 어기면 그 법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전이 간단할수록 좋은 정치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요순 시대 말이 있어요. 이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요순 시대 가장 좋은 정치의 모범이에요.
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갖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재단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즉 나쁜 정치의 상징이 뭐냐?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의 핵심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법전이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요순시대 법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3조문밖에 없어요. 법이 3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3개로도 충분히 나라가 다스려졌다고? 뻥이죠. 뻥인데 그런 정도로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은나라의 신하 중에서 은나라가 망하자 주나라의 무왕께서 은나라의 신하들한테, 야, 은나라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 주나라에 와서 너의 정치적 역량을 나랑 함께 펼치지 않으련? 이렇게 이제 은나라의 신하들을 이렇게 꼬드겼거든요. 그럴 때 은나라의 신하 중에, 아이, 그래도 제가 은나라에서 녹을 먹던 사람인데 어떻게 새 나라에 가서 신하를 하면서 나라를 배반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데 가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나라의 훌륭한 재상이었던 신하였던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이끌고 한반도로 이주했죠. 그래서 여기서 기자라고 하는 나라, 여기 그게 조선 땅이었거든요. 그때 중국 애들은 그걸 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 기자가 다스리는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기자조선이라고 불렀는데, 그 기자는 뭐 한 사람이냐? 하은주의 이 정치 모델을 한반도에 와서 내가 주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그걸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와서 여기 사람하고 내가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자가 정치를 했어요. 한반도에 가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한반도는 요순시대의 정치를 원래부터 알고 있던 동네예요. 기자조선이라는 건 중국의 뭐 사대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스 문명을 가지고 터키로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터키의 그리스 문명이 뿌리 내리게 한 핵심적인 인물이 기자예요. 그 기자가, 그래서 기자의 8조 법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자의 법전에, 기자는 몇 개의 법전이 있었습니까? 8개가 있었잖아요. 고조선의 법이 고조선의 8조 법금이라고, 그런 거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억 나시죠? 이 고조선에는 8개의 법만 있거든요. 이 8조 법금이 왜 8개 법이 훌륭한 건지 아세요? 중국의 3개의 법만큼은 못 돼도 8개로도 충분히 다스려지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기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흠음신서는 뭐 어떤 책이냐? 가능한 법전을 많이 만들지 않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모색한 책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아니라 빨리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생각보다. 이제 첫 페이지 했는데, PPT 첫 페이지. 그래서 여기 화면이 제가 저한테는 화면이 보이는데 엔터키 한번 칠까요? 너무 오랫동안 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꺼지게 돼 있어. 보셨죠? 취소 뭘? 이제 여 PPT는 이제 시간이 첫 페이지 하느라고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하면, 그래서 이 하은주의 정치 모델을 그 복원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현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중앙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료가 돼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벌 중에서 신체 형벌, 목을 친다든지 생식기를 자른다든지 뒤꿈치를 막 자른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형벌들은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문명 기획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조선에서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욕망도 있지만 타인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 그 이타적인 마음을 잘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로에서 딱 자동차가 딱 부딪혀요. 그러면 예?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머리 먼저 뒤밀었잖아. 이렇게 하고 막 서로 하면은 쌈질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아유 저가 오늘 덜 바쁘니까 먼저 가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갈게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보여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신호등을 안 세워도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이타적인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기대하면 굳이 신호등을 전국에 다 교차로에 깔아가지고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이런 이타적인 점잖은 양반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안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순시대의 주요 정책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물건을 밖에 놨는데 안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CCTV가 감시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내가 내 것이 아닌데 가져가겠는가 하는 그런 오래된 전통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다 CCTV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 가져가면 다 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부를 대학이라고 합니다. 큰 공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공부인데요. 큰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점잖은 군자들을 길러내는 공부입니다. 큰 공부의 도리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명덕이라는 건 밝은 덕인데요. 이 밝은 덕은 뭐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이타적인 덕성을 하늘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밝은 덕이라고 한 거고요. 이 밝은 덕을 잘 밝히는 것이 첫 번째 공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밝은 덕을 잘 배양해서 훌륭한 양반이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게 수신이에요. 그걸 수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유교에서 중요한 것은 저 밝은 덕을 내가 밝히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이 밝은 덕이 없는 형편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타일러야 됩니다.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신민이 있습니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불효자가 있거나 주변에 뭐 노인을 갖다가 자리 양보 안 한다거나 그렇게 좀 나쁜 인간들이 앉아 있으면은 조금 일어나시죠. 여기는 노인 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맞을까봐 그런 거 못 하고 이제 가만히 다물고 이제 있고 버스에서도 가만히 있지만 그런 친구들 보면 저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불 세상이 말세야 하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건 다 이런 오랫동안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들을 자기 할아버지를 보듯이 이웃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그런 이타적인 덕성을 잘 길러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 젓가락이 몇 개 있냐? 저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쟤랑 놀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게 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다 좋은 세상이 되고 내가 또 지금 누구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덕이 없냐 또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또 나 또 스스로 또 누구를 타일르기 전에 내가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나 스스로 막 덕을 쌓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게 붐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이 세상은 말 안 해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조선이 생각했던 유교의 시민사회론이에요. 이거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죠. 지금은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저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법만 가지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그런 이타적인 덕성을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듭시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훌륭해질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막 뭐 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거 다 뭘 하는 거거든요. 자귀 이런 게 없이도 정치가 잘 돼요. 그걸 무의이치라 그래요.
그게 바로 덕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덕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가 흐를수록 16세기 같을 때는 저게 반상회 때, 추나추동 반상회 때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이 읽어주는 윤리교과서인데요. 백성들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너 부모님한테 똑바로 해라, 이웃 노인들한테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주는 책인데 16세기의 책은 어떠냐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착한 사람이 되나니 이런 게 한 구절이 있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내 너를 갖다가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가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권선, 그건 한 조목이 있고 징악, 너 나쁜 짓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거 한 10개 돼요. 그래서 징악을 강조하는 내용, 너 나쁜 짓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윤리 교과서의 핵심적인 구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18세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징악이 한 조로 줄고 권선이 10조로 늘어나요.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세상이 되느니 내가 너를 징벌하지 않겠다. 너는 계속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것이다. 이게 이제 조선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라서 조선에서는 선생님이 때리면은 말로 하세요. 때리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게 다 징악하지 마시고 권선하세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타적인 덕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교육을 하면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교육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유학은 기본적으로 유학이 사람은 품성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는 덕성이 한계가 있다고 일본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상놈의 덕성은 상놈의 덕으로, 양반의 덕성은 양반의 덕으로. 그래서 상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놈은 때려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일본은 그런 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습되는 사회예요. 세습이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랑 제일 다른 건 일본은 세습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 세습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500년 동안 소바만 만들어요. 그러면 소바가 예술이 되죠. 그런 백년 가게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대신 뭐냐면 단점은 뭘까요? 소바를 만드는 사람은 외교관이 못 돼요. 한국은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비록 소바를 만들고 있지만 너는 고시를 패스해서 외교관이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글이 되는 거예요. 다 공부해갖고 다 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공부 안 해도 나는 소바를 만들면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고시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아버지가 소바면 나는 그 가게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그를? 아버지의 직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직분을 이어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없어요. 아버지는 비록 소바를 만들고 있지만 너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그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했지만 일본에 제가 몇 년 전에 선거 동경에 있는 북쪽의 작은 도시를 가니까 거기 시장 선거를 하던데 일본 시장 선거 나오신 양반은 그 시장님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눈을 뜨면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의 문제는 뭐고 이 동네의 새는 뭐고 이 동네 인구가 얼마고 여기는 하수구가 뭐가 문제고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시장인 줄 알았다. 그러니 이 시장은 내가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모든 문제를 내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으니 내가 시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일본의 그 선거 포스터였고요. 2번은 뭔지 아세요? 이제 세습은 그만. 그게 2번 포스터였어요. 근데 일본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대전시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대전은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 우리 아들이 대전시장이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포스터를 붙이는 순간 떨어져요. 붙일 수도 없어요, 한국은. 근데 일본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게 사회를 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습과 질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민의 아들은 농민이 되고 수의사의 아들은 수의사가 되고 선생의 아들은 선생이 되고 의사의 아들은 의사가 돼서 멧돼가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자기의 직분에 맞춰 하니까 사회가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한국 가면 머슴밖에 할 게 없는데 여기 오니까 너는 생선 잡아서 먹고 살아라, 너는 농사지면서 먹고 살아라, 너는 선생님 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조선과 같은 정글에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1603년에 광해군이 가서 조선 포로들 데려와라 했는데 반밖에 안 왔어요. 조선 사람들도 이런 정글에서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건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너는 그냥 뭐 계속 소바 만들면서 살아. 그럼 죽지는 않으니까 그게 일본이 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런 일본 사회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면서도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는 소바를 계속 소바만 만들려고 하면 나는 싫어. 나는 고시 공부해갖고 외교관이 될 거야. 이래요 또.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좋은 것만 원해요. 예, 그래서 한국은 그런데 세계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시험을 통해서 경쟁하도록 하고 그걸 열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놈은 외교관이 되고요. 누구는 그냥 소바 만들고 이거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정해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자기 먹을 거 이게 있는 사회.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좋은 사회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린 먹을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라 하고 의사는 의사가 되라 하고 해서 지금 세습이 되고 있어요.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이게 다산이 제일로 걱정했던 거예요. 조선은 세습이 되는 순간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왜? 조선은 그런 성질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예? 근데 먹을 것을 대대로 하는 세습도 나라가 뒤집힐 것이고 아예 먹을 게 없어갖고 정글이 돼도 나라가 뒤집힐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짝 조정하는 거죠. 예. 이거를 완전히 평평하게 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만 여유를 주면 한국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선호한 거예요.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봉건제로 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이게 스스로 지옥불을 만든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다 살아남아요. 그게 한국을 지금 이만큼 만든 건데 이만큼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이게 부와 여러 가지 면이 다시 세습의 형태를 띠게 되면 한국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이내믹하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부를 잘 재분배하고 세금을 잘 활용하고 이런 국가를 다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정치권이 절대로 청렴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패하잖아요. 절대 믿지를 않게 되거든요. 이 정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을 자신의 부를 늘리거나 자신의 기회를 늘리는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이 시스템 무너져요. 그래서 다산이 말하냐면 뭐라 하느냐?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오직 공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이걸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적어도 다산은 정치가 관료가 되거나 국가를 위해서 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회로 자신의 사욕을 불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돼 있어요. 그래야만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신 건데 그게 뭐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짠 거고 이제 형벌 얘기를 좀 정리하고 저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초에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너희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사람들을 도덕적인 교육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윤리를 가르치고 뭐 이런 많은 책들을 이제 도덕책들을 만들고 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혼자 있을 때는 쓰러지지만 나무가 모여 풀이 되면은 바람에 견딘다. 이웃 마을을 어여삐 여겨라. 네 공동체가 무너지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도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해서 너 이웃을 안 도와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질 않고 그렇게 해야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조선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퇴계가 훌륭한 거는 뭐냐? IMF 같은 게 딱 터졌을 때 펀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무이자로 빌려줘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 펀드를 그거 사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주자가 처음 송나라에서 했던 거고 그걸 조선에서 제일 먼저 무이자 펀드레이징을 한 사람이 퇴계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IMF가 터져도 고리로 해갖고 막 이자 빌려갖고 막 사채 쓰다가 죽고 이런 일이 없고 그런 거를 지역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역에 돈 좀 있는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무이자 혹은 저리로 해서 그걸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펀드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퇴계가 훌륭한 거지. 퇴계가 무슨 뭐 맹자 논어 이런 거 외워가지고 무슨 수염 쓰다듬고 무슨 음풍농을 해갖고 퇴계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선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위기 사회 때마다 그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공동체적인 것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너 친구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 너가 시험 잘 봐갖고 스카이 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 협동조합 연구하면 죄다 스페인으로 달려가요. 예? 예. 무슨 뭐 하면 스페인 가고 뭐 하면은 뭐 이태리 가고 아니 협동조합 연구는 퇴계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한 양반이에요. 그런 거를 그 공동체가 잘 남아있을 게 연구한 사람들이 율곡 선생님이 해주에서 만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한 건데 한국에서 공동체 연구, 뭐 협동조합 연구 이런 거 저희도 이제 사회학과 교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협동조합 연구를 한다고 죄다 스페인으로 와요. 야, 이씨 스페인에 가는 것도 좋은데 야, 퇴계가 협동조합 연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왜 협동조합 연구, 사회적 경제 이런 거 연구하면 왜 죄다 무슨 북유럽으로 가고 그러냐. 조선시대 때 다 사회적 경제가 있고 다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퇴계를 그런 사람이라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교육의 효과로 이런 막 교육을 받으니까 경상도 의성의 신원록이라는 사람은 고시를 패스하는 고시 공부를 딱 접고 뭐를 하느냐. 지방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기근이 들면 펀드레이징해서 사람들 죽 써서 나눠주고 막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냥 거기서 그걸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부르고 그 사림은 지금의 감각으로 보면 시민사회의 중요한 실천운동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림파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했을 때 그런 펀드레이징을 하고 사회를 돕고 하는 시민운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의 정풍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라고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인파 운동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만 환원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숙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커먼즈라고 하는 커먼웰스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이 커먼즈로부터 세상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이론들이 지금 이제 세계 주요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먼즈로부터 리퍼블릭으로 이 전환하고 있는 이 논의들이 이제 세계에 지금 주요 사회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조선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정철 같은 사람들이 아까 너 할머니한테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게 죽는다가 10개 할머니를 잘 모셔야지 착한 아이지 이게 1개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송강정철이 쓴 책을 보면 같은 책인데 할머니한테 잘하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이게 10개 너 잘못하면 혼난다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더 도덕을 강조하고 영조의 수덕론이라고 하는 도덕을 길러가지고 우리 인민들을 바꾼다. 진나라 같은 진시황 같은 사람들이 법가를 통해서 정치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30년밖에 안 가고 한나라가 400년을 간 이유는 뭘까? 이거는 법으로 사람들을 겁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서 때리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해도 저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을 길러냄으로써 좋은 사람들을 길러낸 교육 덕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400년을 갔다라고 하는 이 수덕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영조의 책이고 이 책을 손자인 그 정조를 무릎에 끼고 맨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조가 이런 정신을 배워서 할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형벌을 감하고 처벌을 가능하면 무겁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말로 하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또 그걸 칭찬하고 뭐 이런 것으로 가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제가 오늘 시간 조절을 잘못해갖고 이야기가 완전히 꼬이게 됐는데, 예를 들면 조선이 중국의 명나라 법률 대명률을 조선이 쓰고 있거든요. 형률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모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네가 하면서 때려요, 상대를. 예, 그래서 상대가 죽었어요. 그럼 명나라 법률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구하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 살인자로 보아 사형에 처한다. 이게 명나라 법률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를 구하려고 했지만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게 명나라 법률이에요. 조선에서는 이 법을 명나라 법이 기준이니까 쓰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선 사람들한테는. 아니, 아버지를 구하다가 상대 죽였는데 이거를 사형에 처하면 그러면 효자는 어디서 나와? 이렇게 돼갖고 그거를 항상 판례에서 어떻게 쓰냐면, 아버지를 구하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 명나라에서는 죽이라고 했지만 조선에서는 유배를 한다. 이렇게 해요. 예?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유배를 해. 그래서 우리는 효자를 장려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0년 내려오다 영조임금 때 어떻게 하느냐? 매번 저 판례에서 쓰기 귀찮으니까 법에다 넣자. 그래서 법전에다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대 속대전이니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속대전에는 뭐라고 나오냐? 부모를 구하다가 상대를 죽이면 유배를 한다고 아예 법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 법전하고 조선 법전이 부딪히면 국내법을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정조임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영조임금 만드는 이 법전을 정조임금은, 야, 아버지를 구하다가 상대를 죽였는데 유배를 보내면 그건 또 효자를 그게 권장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 10대만 때리고 석방. 이게 내가 생각하는 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정조는 더 도덕을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효를 가장하여 상대를 때려 죽여요. 예, 정조가 말하는 좋은 뜻으로 효자를 하려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권장했던 그 정신이 훼손이 돼갖고, 예? 이거 봐라, 우리 임금님께서는 아버지를 구한다고 하면은 나를 유배 보내던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은 물론 아니고, 나를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그냥 장 몇 대 쳐갖고 석방하고 심지어는 상까지 주시네. 예,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조임금 때, 예, 우리 어머니 욕했잖아. 아이씨, 하면서 뭘 때린 것도 아니에요. 욕하면 바로 가서 쳐 죽여요. 예, 그리고 정조임금한테 달려가서, 임금님, 저는 이렇게 효를 했으니 저한테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법으로 안 하시고 효자를 칭찬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예,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예, 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선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정조임금께서처럼 도덕만을 강조하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정약용 선생님이 흠음신서에 쓰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전라도 장성인지 장흥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거기서 형이 동생한테 쌀 안 빌려주고, 동생은 우리 지금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형님 우리 집 쌀 한 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형은, 야, 너 지난달에도 빌려갔는데 또 빌려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 두 형제가 막 다투고 있으니까, 형제가 우애가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큰형이, 야, 우리 형제가 우애가 없든 말든 너는 그냥 가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 사람 뭐라 그러냐? 우리 임금께서는 주변에 별로 형편없는 놈이 있으면 꼭 이렇게 좀 타일러 갖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 노인칸에 앉아 있는 젊은 애들은 일어나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라고 그랬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의 세상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 동생한테 쌀 빌려줘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큰형하고. 예, 그래서 큰형이 죽었어요. 살인 사건이 됐어요. 살인 사건이 돼서 올라왔는데 정조임금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악다군이라면서 끝까지 다투지만은, 뭐 남이 뭐 형제가 우애가 없든 뭐 불효가 뭐 있든 뭐 그건 I don't care, 뭐 내 관여할 바 아니다 하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게 이 세상에 등불이 되고자, 예? 그 형편없는 싸가지 없는 형한테 이 똑바로 동생을 사랑해라 이렇게 훈계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으니, 이런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국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인 이 과객을 지나가던 사람을 내가 처벌하는 대신에 이런 형제간의 우애가 없는 놈을 응징한 이 친구를 상을 주고 앞으로 이것을 행실도에다 넣어갖고 반상회 때마다 1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조임금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간의 우애가 없거나 또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면서 가갖고 훈계하고 응징하고, 예, 심지어는 손찌검을 해갖고 사람을 죽여도 정조임금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상에 등불이 되는 사람을 내가 처벌할 수 없다고 하신 케이스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무리 좋은 도덕과 예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해서 사람들을 마구제비로 폭력을 쓰는 경우에 이 사회는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넘어가는 폭력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사회가 우리 정조임금께서 효자를 권장하고 우에 있는 형제를 권장하려다가 오히려 살인자를 양산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아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흠음신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흠음신서라고 하는 책은 조선이 기본적으로 도덕적 내용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효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심지어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놈들은 마소같이 두드러 패야지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다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거든요. 그럴 때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로 해도 될 텐데 왜 칼 차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윽박지를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를 마소와 상놈같이 대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일본이 나중에 문화정치로 바꾸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를 바꾸는데 그 때가 늦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무슨 책을 쓴 사람이 있냐면 조선이 말로 해야 되는 나라인 줄 우리가 모르고 칼로 했다. 우리가 말로 하는 나라인 줄을 진작에 깨달았으면 45년 아니라 90년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놈들을 우리 일본 사람들 다루듯이 칼로 억압을 하면은 잠잠해질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총독부나 우리 식민지 지배를 칼로 한 것이 우리의 실책이다. 말로 하고 다스리고 구슬렸으면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훨씬 더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쓴 글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조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일본이 칼로 제도로 억압한 거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정조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 일부는 우리 임금께서는 도덕적인 교육을 갖다가 중시하시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먹이 난무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 후기에 양반 불효자를 상놈 효자가 응징하게 돼요. 양반이 불효자잖아요. 그러면 상놈이 효자야. 이 상놈이 효자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신분을 뛰어넘는 응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면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요. 다 응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술자리에서 다 욕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수하면 누구든지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나타나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게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떳떳하잖아요. 위아래가 없어요. 대통령도 다 아우시고 뭐 국회의원도 다 아우시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러한 정서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우리 임금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다. 내가 이 형편없는 이 우애 없는 놈들을 내가 응징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우리 임금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래된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가 한국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 문화가 한국을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좋은 것만 있지는 않고요.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게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면모들이 지금 보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좀 정리를 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며느리를 몰래 꼬드겨 갖고 다른 남자랑 통정하게 한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예. 그러자 시아버지가 갖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예? 그 통정하게 한 그 정을 통하게 한 사람을 찔러 죽인 다음에 자수를 했거든요. 이 신사량이 시아버지인데 신사량은 가슴속 가득히 피가 끓어 한 칼로 내리쳐 분을 풀고는 예? 우리 며느리를 꼬드겨 갖고 다른 사람하고 뭐 사단을 만들어 하면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자수를 했으니 이런 훌륭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정조의 판결이에요. 그러자 형조 법무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사량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몇 명의 신사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법을 농락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러자 나 정조는 신여인 한 명의 목숨을 갚아준다면 몇 명의 신여인으로 하여금 풍속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뭘까요? 며느리 통정한 것을 쳐 죽인 그 시아버지를 사형에 만약에 처해서 그 정의를 해소해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신여인들이 그런 정을 통하는 여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법을 농락한 죄는 작지만 풍속을 무너뜨린 패단은 크니 그래서 나는 법을 가볍게 여기더라도 그런 욕을 먹더라도 이 도덕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응징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산 선생님이 이거 너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런 그래서 다산은 그 사건을 판결하는 것은 천하의 저울을 가지고 그 공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수를 위해서 죽일 길을 찾아도 안 되는 것이고 죄수를 위하여 살릴 길을 찾아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살 길을 찾고 죽을 길을 찾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죽여놓고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할 때는 반드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산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고 가능하면 그렇게 살릴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방법으로 쳐야 된다. 이제 그런 논의를 한 거여서 제가 오늘 정리를 그냥 지금 뒤를 막 너무 빨리 정리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다산 선생님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만인을 전 인민을 군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정조의 그런 뜻이 명예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하면서 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폭력 사태가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강진에 가 있었을 때 다산 선생님이 강진에 가 있었을 때 강진의 김은혜라고 하는 그 18살짜리 처녀가 그 메파노인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자 이 김은혜의 18살짜리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중간에 거간을 했던 그 매파가 자기가 이 거간을 이 중간에 이 거간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김은혜는 원래 그 남자애랑 원래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내가 맺어준 거지 무슨 이걸 새로 맺어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 김은혜가 그 남자랑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하도록 그러니까 이혼이란다. 파혼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김은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할머니를 갖다 죽였어요.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모함했다고 해서 이 죽인 거를 정조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여성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저 울고 있을 뿐인데 김은혜는 아주 맵고도 맵구나. 그게 열자예요. 열려라는 거죠. 맵도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할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잔인하게 죽였을 것인가. 그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김은혜의 억울함이 컸다는 증거다. 그래서 김은혜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김은혜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은혜를
용서하고 그 할머니의 잘못으로 이걸 처리해요.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을 열렬하고 둔갑시키면 앞으로 살아남을 그 매파들은 없고 다 열렬하고 하면서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정재인께서 그런 것을 열렬하고 칭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흠음진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명예를 강조하면서 폭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조선에서는 다 자신의 명분을 앞세워서 폭력을 쓰면서 내 주먹은 정의의 주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조선에서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한국 사람들은 정의의 주먹을 좋아해요. 내가 휘두르는 주먹은 다 정의의 주먹이에요. 예, 그게 오래된 한국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정약용 선생님이 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쓴 책들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면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가 정말로 좋은 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 기본적인 능력의 발휘,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의 청렴함, 부패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형정에서도 가능하면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고 가능하면 도덕적인 교화를 통해서 교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나 도덕적인 교화가 지나치게 됐을 때 오히려 사적인 폭력이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당신의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와 흠음진서라고 하는 책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책들은 40대에 쓰여져 가지고 60대에 정리가 된 책들이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75에 돌아가셨는데 73회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요순시대의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게 상서라고 하는 중국의 오래된 역사책에 대한 주석을 쓰신 책인데 그 상서에 요순시대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인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조선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안 되면 조선은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3세 마지막 저작에서도 다시 한번 쓰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산의 실학은 서양을 배우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정치를 하려면 조선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 되는가, 인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꾸려야 되는가, 또 그 인민들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또 누락된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공평한 세금을 어떻게 써서 좋은 인재들을 또 발굴할 것인가,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좋은 정치를 하면 그 효과가 인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선순환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평생 고민하셨던 양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가 오직 서양을 캐치업하거나 뭐 이런 것만으로 그를 실학자라고 부른다면 약간 억울해하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제가 10시 차여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나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한두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래도 이거는 못 참겠다. 예, 제가 질문 예, 선생님.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문 저거 조정하시는구나. 손든 줄 알았어요. 예. 네, 여기쯤에서 마무리하셔도 그러겠습니다. 네, 네.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